자, 우리 언어상실증에 이어서 세 번째로 기분과 감정장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기분과 감정장애는 뇌 손상이 왔을 때, 특히 대뇌 겉질의 손상이 왔을 때 기분과 감정장애가 잘 나타납니다. 무관심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요. 또 감정이 불안정해서 행복감이나 불안, 웃음, 침묵, 울음 또는 뜬금없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뇌 중에서 이마엽의 손상을 받은 사람 중에 우리 보면 사이코패스라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 반응을 나타냅니다. 또 뇌졸중 환자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오른쪽 대뇌방구에 만약에 손상을 입었다. 그럴 경우에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증상이 좀 더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뇌가 모든 영역에 다 관계하기 때문에 기분이라든지 감정 조절에도 당연히 뇌가 관계하겠죠. 그래서 뇌 손상 후에 기분장애, 감정장애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우리가 기분이 좀 우울 모드에 있다. 아니면 선천적으로 좀 기분이 명랑하다. 우리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지난 학기에 유로 피드백 하면서 왼쪽 뇌가 이게 기능이 좀 좋은 사람들은 좀 명랑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뇌의 기능이 오히려 좀 더 좋은 사람들은 약간 좀 우울한 경향이 있고 이런 것들을 또 뇌파의 알파파가 좋은가 또 베타파가 더 좋은가에 따라서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우울 모드도 분석적이거나 아니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선천적으로 본인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들이고요. 자, 그 타고난 성격이 이 다음에 뇌가 손상당했을 때 특정 영역에 따라서 기분이나 감정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들 같은 경우에 감정이 되게 극단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 때문에 굉장히 기뻐해서 막 이렇게 과도한 웃음을 짓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제 우울한 반응을 보이면서 별것 아닌 것에 이제 어르신들이 막 눈물을 보인다던가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인식불능이에요. 우리가 아그노시아 그래서 실인증이라고 예전에 불렀습니다. 자, 인식불능은 알지 못한다는 문자적인 의미예요. 청각이나 시각, 미각, 후각, 촉각 등의 장애에 따라서 분류되는 것인데 말초 수용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각신경 말단에서 감지력은 멀쩡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지해서 대뇌 겉질로 가져갔는데 대뇌 겉질에 예를 들어서 외상성 뇌손상 또는 뇌졸중 때문에 겉질이 손상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겠죠. 자, 그럴 경우에 나타나는 감각을 인식하는 능력의 장애를 인식불능증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각을 담당하는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시각 인식불능이 생기겠죠. 청각을 담당하는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청각 인식불능, 또 촉각이나 몸 감각을 담당하는 영역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또 거기에 따른 인식불능증이 생깁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각 인식불능증을 설명을 해보면요. 자, 뒤통수엽에 병변이 있을 때 우리가 뒤통수엽이 시각을 담당하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으로는 멀쩡하게 봐요, 그것을.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시각 영역에 어느 부분에 병변이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데, 자, 물체를 여러 개 놓고 삼각형끼리 예를 들어서 짝지으라고 해요. 그러면 눈으로 보면서 짝을 짓지는 못하지만 만져서 짝지을 수 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눈으로 보면 그거 삼각형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촉각으로 이렇게 하면 입체 인지 감각이죠. 그 마루엽이 담당을 하잖아요. 자, 그렇게 인지를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해요?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두 번째로는 촉각 인식 불능이에요. 촉각은 마루엽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만져서는 어떻게 해요? 감지가 안 돼요. 근데 눈으로 보면 아는 거예요. 눈으로 반대인 거, 그러니까 촉각 이외에 나머지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촉각으로 인지를 못하는 거. 시각 인식 불능증은 시각으로 인지를 못해요. 자, 입체 인식 불능증은요, 눈을 감게 해요. 그리고 동전이나 클립이나 열쇠 같이 우리에게 친숙한 것을 손 위에 올려줘요. 이게 뭔지 물어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눈 감고 새로운 것이 아니고 친숙한 것은 알잖아, 그렇죠? 자, 근데 입체 인식 불능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자, 편측무시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요, 우리가 이 시각이 들어가는 경로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신경해부학을 배울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시각신경은요, 눈의 망막에서부터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반은 같은 쪽으로 들어가지만, 대뇌 겉질, 뒤통수엽의 대뇌 겉질로 들어가지만, 또 반쪽은 어떻게 해요? 교차에서 넘어가서 반대쪽에 있는 뒤통수엽의 시각겉질로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뇌졸중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죠. 시각이 통과하는 영역의 앞쪽 부분이든 중간 부분이든 뒤쪽 부분이든 상관없이 네. 통과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시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담당하는 시야, 자, 이 반대쪽이죠. 왼쪽에서도, 왼쪽 눈에서도 네. 가쪽, 같죠? 오른쪽 눈에서는 안쪽 영역이 이 검은색이 담당하는 우리가 시야 범위가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얘가 우리가 이게 교차해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어느 쪽이 안 보이냐면 오른쪽이 안 보이게 돼요. 아, 그래서 뇌졸중에서 왼쪽 눈을 담당하는 대뇌 영역이 시각신경 경로 부분이 손상을 당했어요. 네.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반대쪽은 오른쪽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 왼쪽 눈에서도 오른쪽이 안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 눈에서도 어느 쪽이 안 보여요? 오른쪽 왼쪽. 눈이 안 보여요. 네.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같은 쪽 반맹이라 그래요. 같은 쪽. 왜냐하면 같은 오른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예, 같은 쪽 반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차한 이후에, 시각신경 교차가 있은 이후에 우리가 신경로가 손상을 당하면 손상당한 쪽의 반대편에, 그 다음에 양쪽 다 오른쪽이 안 보인다 그랬죠. 네. 같은 쪽 반맹이 나타나요. 반대쪽에 같은 쪽 반맹이 나타나요. 쪽에?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 같은데, 예, 의미를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시야는 보이지 않겠죠. 네. 시야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은 마치 어떻게 우리가 뒤통수 쪽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고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우리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뒤통수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 우리가 뒤쪽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오른쪽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물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보일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치 실제는 존재하지만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렇게 한쪽 부분에만 물건이 있음에도 못 보니까 없다라고 판단하는 증후군을 편측 무시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요, 우리 일반인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을 그대로 따라 그리라 그러면 좀 서툴긴 하지만 이 모델 형태를 그대로 그려내겠죠. 근데 자, 편측 무시 증후군이 있는 환자한테 이걸 그대로 따라 그리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 환자의 경우에는 왼쪽에 편측 무시가 있는 거죠. 네, 어디가 그렇죠. 손상당한 거예요? 오른쪽 부분이 손상당한 거죠. 네. 예, 여기 지금 보면 교차에서 이쪽에 있는 시야가 안 보이니까 오른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오른쪽에 손상이 있으면서 반대쪽에 이제 시야를 볼 수 없는, 자, 오른쪽에 이렇게 가면 시야가 이쪽이 안 보이잖아, 그죠? 네. 그래서 같은 쪽 반맹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편측무시 증후군은 의미 있는 자극을 뇌병변 반대쪽에 제시했을 때 네. 자극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자, 오른쪽 대뇌방부에 변이 있을 때, 뇌병변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네. 자, 편측무시 증후군은 감각성 무시도 있어요. 예, 감각이 들어오는 뭐 망막이라든지 감각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운동성 무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움직이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동작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무시 증후군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예 감각이 소멸될 수도 있고 또 편측 공간을 완전히 무시해 버릴 수도 있어요. 네. 또 신체를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특이하죠. 자, 신체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 편측 무시가 손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반대쪽에 같은 쪽 반맹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자, 오른쪽 손상이 있으면 왼쪽 신체를 무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조금 더 진행되면 질병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른쪽에 내가 손상당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팔, 다리를 잘 못 써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인지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질병 인식 불능증 같은 것들도 자,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행위상실증이에요. 행위상실증을 우리가 실행증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어프락시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운동 및 감각 장애는 없는데 또 의식 수준도 멀쩡하게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계획을 세우는 대뇌의 영역의 손상 때문에 이미 학습되어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몸짓을 못하는 장애를 행위상실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구된 동작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너무나 엉뚱한 동작으로 대신하거나 또 순서가 틀린 것도 행위상실증이고요. 서툴게 하기도 하고요. 마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잘 할 수 있던 것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 관념행위상실증, 관념운동행위상실증, 구성상실증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관념행위상실증은요. 관자엽에 자, 둘레 계통의 위 이랑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상태로 주어진 물체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해석을 못해요. 행동은 할 수는 없지만 지시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는 지시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도움으로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되면 동작 실행에는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환자에게 열쇠나 빗이나 칫솔 등의 도구를 주고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라고 물으면 열쇠 당연히 문 여는 거죠. 빗 머리 빗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걸 관념 행위상실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구성 행위상실증은 마루엽, 관자엽, 뒤통수엽, 이마엽 등의 손상인데 주로 마루엽 손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전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동작의 계획된 순서를 구성하고 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자, 시계나 별을 그리라고 해요. 자, 그리고 블록 쌓기를 해요. 잘 못해요. 옷 입기도 잘 못해요. 시계 그릴 때 우리가 1, 2, 3, 4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그리잖아요. 헷갈려 하고요. 별을 그릴 때 우리가 교차해가지고 별을 그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구성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자, 블록 쌓기도 하나씩 이렇게 작은 거든 큰 거든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성하는데 어느 위치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갖다 놔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우리가 호소를 하죠. 자, 관념운동행위 상실증은 우리가 압운동 영역에 손상이 있을 때 나타나요. 예, 동작의 개념과 동작의 실행 간에 뭐라고요? 연결 장애로 발생하는 운동 장애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과제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둔하거나 실수를 자주 해요. 또 감각 대먹임을 우리가 사용하면 감각이 들어가면 우리는 더 정확하게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감각 대먹임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또 도구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서툴러 가지고 손가락이나 손으로 도구를 대신해서 동작하는 우리가 손을 사용하는 동작보다 도구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동작을 하는 것이 좀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근육도 멀쩡하고 신경도 멀쩡한 거예요. 근데 그 운동을 구성하거나 예, 그 움직임을 세분화해서 하는 것, 또 움직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전체를 포함해서 운동 실행증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7번 실조증, 아탁시아라고 이야기하죠. 자, 움직임의 궤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움직임의 영역에 변화가 발생해요. 또 수위 운동이 부드럽게 이루어지지 못해요. 자, 우리 실조증은요, 손에서 병변이 나타나도 실조증이 나타나요. 또 감각 계통에 문제가 생겨도 실조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손해성 실조증은 우리가 손해가 무슨 기능을 하냐면 무슨 기능을 하죠? 균형을 잡잖아요. 근데 균형을 유지하는 손해가 손상당했어요. 그러면 균형 유지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잡아주는 곳이 어떻게 해요? 예, 기능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눈을 뜨고 있든 눈을 감고 있든 상관없이 균형을 잘 못 잡아요. 자, 눈을 뜨고 있는데도 균형을 잘 유지하지 못해요. 자, 보행, 걸을 때 발 사이를 크게 벌려요. 아니, 좁게 벌리면 어떻게 해요? 균형 유지가 잘 안 되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죠. 자, 걸음의 간격이 불규칙하고 넘어지면 안 되니까 보폭을 짧게 해서 걷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감각실조증이에요. 눈을 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자세를 유지하지만 눈을 감으면 자세를 잃어버려요. 자, 눈을 뜬 상태에서는요, 시각을 통해서 감각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눈을 감으면 시각을 통해서 감각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자세를 유지하는데 일반적으로 세 가지 감각이 관계돼 있어요. 세 가지요? 어떤 게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각, 시각, 그렇지. 그리고 운동 감각. 운동 감각? 운동 감각은 그러니까 감각이죠, 네, 감각. 감각. 네. 시각, 우리가 운동 고유수용성 감각. 네, 그래서 또 그것도 네. 고유수용성 감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 금방 했잖아, 균형. 균형. 세 균형. 가지가 네. 세 가지가 자세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전이에요. 네. 근데 하나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빠졌어. 그러면 균형 유지하는 데 좀 힘들어지겠죠. 네, 힘들어요. 근데 두 개가 빠졌어. 그러면 힘들죠. 심각하게 힘들겠죠. 네. 세 개가 다 빠지면 이제 못 하는 거지. 네, 그냥 못하는 누워서 지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중에 감각을 담당하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감각실조증은 관절이나 고유수용기로부터 들어오는 감각이 없어지는데 눈까지 감았어요. 그러면 이제 균형 우리가 이 손해에서 담당하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자세를 유지하기가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는 걸 가지고 우리가 롬버거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하게 되죠. 자, 감각실조증 환자는요, 시각 대먹임을 이용하려고 바닥에 시선을 고정하고 다리를 넓게 벌리면서 도장을 찍던, 도장은 어떻게 살살 찍어요? 꽝꽝 찍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넓게 벌리고 그 다음 어떻게 소리로 들어야 돼요. 청각으로. 예, 우리가 감각 입력을 많아지게 하려고. 자, 그래서 도장을 찍듯이 탁탁 내려놓으면서 걸어요. 자, 어둡다 그러면은 보행을 안 하겠죠. 네, 왜냐하면 시각 입력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더 불안전해지겠죠. 자, 우리가 척수 매독 또는 척수로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그 감각실조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질환이에요. 척수의 뒷섬유 기둥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뒷섬유 기둥으로 우리가 의식적인 고유 감각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 것에 입력 장애가 발생해서 나타납니다. 자, 안뜰운동실조증. 우리가 귀, 안뜰은 귀에 있잖아요. 자, 선 자세나 앉은 자세에서 평형 감각에 장애를 보여요. 보행 시 비틀거리면서 기저면이 넓고 병변이 있는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손해에서도 균형을 담당하지만 이 손해가 균형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것이 안뜰이잖아, 그렇죠? 예, 안뜰에서도 정보가 들어오고 또 척수 발이라든지 관절이라든지 근육 같은 데서 들어오는 정보를 비교해 갖고 균형을 유지하는데 이 안뜰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안뜰 자체가 이제 손상을 당해 버렸어요. 그럼 역시 균형 평형 감각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보행 시 비틀거리면서 기저면이 넓고 병변이 있는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쪽이라고요? 같은 쪽이라고요? 반대쪽. 아니, 같은 쪽이라. 반대쪽. 병변이 있는 쪽. 병변이 있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척수성 운동실조도 있어요. 자, 척수의 뒤쪽 기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그것만 따로 이제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문제가 있네요. 근육이나 관절 주머니 등에 고유 수용계 병변이 있을 때 발생하는 실조증은 뭐라고 하나요? 말초성. 네, 말초성 우리가 운동실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손해를 한번 봅시다. 우리 손해 기능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손해는요 우리가 균형, 평형, 근육의 긴장도, 그 다음에 근육의 수축 작용 뭐 이런 것들 다 조절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 손해의 기능을 검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만약에 손해 손상으로 인해서 운동 기능 이상이 있을 때 손해성 운동 실조 나타나고요. 네, 손해가 손상당하면 근육 긴장이 떨어집니다. 네, 근긴장 저하가 나타나고요. 또 트레머, 우리가 이 트레머는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휴식 시 나타나요? 아니면은 활동 시에 나타나요? 어떤 떨림이 나타날까요? 활동 시 떨림. 그렇죠. 활동 시 떨림이라 그러나? 네, 활동 시 떨림이라고. 활동 떨림 아니고 활동 시 떨림이 나타나요. 자, 손의 방구에 병변이 있으면 주로 동측의 팔과 다리에 증상이 나타나요. 같은 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손에는 배우셨죠. 손에 그 경로가 다 같은 쪽으로 올라가고 한두 경로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으로 넘어가지만 또다시 어떻게 해요? 같은 쪽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같은 쪽의 팔과 다리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자, 운동실조나 긴장 저하 같은 증상이 같은 쪽에 나타납니다. 우리 롬버거 검사.
자세와 평형을 평가하는 방법이죠. 네. 자, 우리 롬버그의 양성이다. 이 말은 몸 자세가 흔들린다는 말인데요. 네. 두 발을 모으고 팔을 양옆으로 늘어뜨린 채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네. 자세를 유지하는지를 봐요. 또 눈을 감으면 더 심하게 흔들려요. 그러면은 롬버그 징후의 양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자, 우리가 핑거 투 노즈 테스트는요, 손의 질환이 있을 때 상지 기능, 팔 기능을 우리가 통해서 이 손해에 문제가 있는지 기능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자, 환자가 손가락을 표적에 접근시킬 때, 우리가 핑거 투 노즈니까 노즈로 접근시켰을 때 네. 진전, 떨림이 있다면 이것을 뭐라고요? 활동 떨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자, 손가락이 만약에 표적을 벗어났어요. 디스메트리아, 메트리아, 측정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겨냥 이상이라고 그냥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자, 겨냥 이상은 최종 목표점에 도달하는 능력이 부정확한 것을 이야기해요. 자, 네. 과다 측정은 목표를 지나치는 것, 또 저측정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우리도 간혹 그럴 때 있잖아요. 네, 그럼 맞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얼른 시각적인 피드백을 이용해서 손을 더 뻗거나 넘어갔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서 예, 그것을 우리가 내가 목표한 것을 잡죠. 그런데 손의 손상 경우에는 내가 눈으로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손을 뻗었는데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지나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힐 투 신 테스트는요, 하지, 다리의 움직임의 통합 능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검사하는 거예요. 네. 자, 힐 투 신 테스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힐이 뭐예요? 힐, 발꿈치, 발 뒤꿈치. 뒤꿈치. 자, 뒤꿈치에서 C는 뭐예요? 실, 정강이. 정강. 자기 정강뼈에 네. 자, 한쪽 다리를 왼쪽 다리를 편 상태에서 오른쪽의 발 뒤꿈치를 정강이의 어느 부분에다가 위치시키라고 해요. 자, 무릎 바로 밑에 정강이를 가져가 보세요. 아니면 발목 쪽으로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적절한 위치에 멈추거나 위치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핑거 투 노즈 테스트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네, 볼 수 맞아요.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반 운동 반복 장애는요, 손바닥과 손등을 바닥에 교대로 두드리는 것과 같이 바르게가 아니고 빠르게 교대적으로 동작할 수 없는 상태예요. 리듬이 불충분해요. 네. 자, 매번 힘이 일정하지 않아. 이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상반 운동 반복 장애니까 빠르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느리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작용근하고 대항근의 근육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그래서 빠르게. 얼른 주작용근을 뒤집을 때 손바닥을 땅에 닿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앞쪽에 있는 우리가 회내, 그러니까 엎침 네. 근육들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네. 손바닥을 위로 할 때는 뒤친 네, 근육을 뒤친 빨리 활성화시키고 이것을 힘의 비율을 조절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반동 현상은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팔 굽힘을 유지한 후에 상대가 제 팔을 잡아당기라고 해요. 그래서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는데 갑자기 힘을 빼버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치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정상인 경우에는 자기 몸을 치지 않아요. 근데 근육의 긴장도 조절 장애가 있으면 갑자기 상대가 힘을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조절을 잘 못하면서 반동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자, 눈 떨림은 좀 설명을 해보면요. 자, 눈 떨림은 우리가 안진이라고 이야기죠. 안구 진탕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시선을 어느 한 곳에 고정시킬 때 한 번에 바로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눈동자를 이렇게 움직일 때 너무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래 보고자 했던 눈동자의 위치보다 더 과도하게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얼른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적절하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눈동자가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근데 근육의 긴장도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을 통해서 교정하는 과정 중에 뭐가 나타나냐 하면 안구 진탕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의 손상 환자들 중에서 보면 뭐 간혹 이렇게 시력이 손의 손상이 심한 그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 눈동자가 계속 이렇게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손해가 눈동자의 그 긴장도를 잘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여하는 근육들이 우리가
안쪽 고등근, 가쪽 고등근, 위 고등근, 아래 고등근, 위 비근, 아래 비근,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만약에 안쪽 고등근과 가쪽 고등근의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수평 눈떨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수평 안진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위 고등근, 아래 고등근의 기능이 특별히 문제가 생겼어요. 잘 조절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눈동자가 위아래로 이렇게 막 떨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수직 안지. 네. 또 이렇게 좀 리듬이 불규칙하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좌우로 이렇게 교대로 그런 현상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손의 중심구조 병변인 시에 몸의 양쪽에서 증상이 나타나네요. 또 우리가 손해가 문제가 생기면 조음장애도 나타나요. 조음장애는 우리가 발음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네, 입술을 움직이거나 혀를 움직이거나 또 발음기관을 움직일 때 성대도 모두 다 근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근육에 대한 긴장도를 잘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자, 8번째 불수의적인 움직임을 설명해 보면요. 네. 자, 느림 비틀림 운동, 우리가 아데토시스라고 이야기해요. 주로 얘가 바닥핵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요. 우리가 뇌성마비에서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주로 팔, 다리의 먼 쪽 분절에서 자주 나타나요. 천천히 물결처럼, 그리고 마치 벌레가 꿈틀거리는 것과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태예요. 자, 불수의적인 과잉 운동 때문에 느리게 뒤틀리며 특히 손과 손목에서 심해요. 만약에 혀가 침범된다면 혀도 어떻게 해요? 느리게 비틀리는 운동이 내 수의적인 운동하고 상관없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도 힘들어지고 삼키는 것도 곤란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느림 비틀림 운동증은 팔다리의 몸쪽이에요? 뭔 쪽이에요? 먼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납니다. 네, 두 번째는요, 무도병이에요. 코레아. 얘도 바닥형의 병변이에요. 자, 목적 있는 움직임이 부서진 파편과도 같은 강력한 움직임. 내가 어딘가 목적 있는 움직임을 하려고 하는데도 내 원하는 대로 움직임이 잘 조절이 안 돼요. 획획 돌아가거나 아주 과도한 움직임이 막 나타나요. 내가 걸어가려고 하는데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자, 강력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변덕스럽고요, 빠르고요, 불규칙적이고요, 비율동적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얘도 먼 쪽 부가 먼저 침범이 되며 얼굴의 양쪽에 자주 침범되어서 먼 쪽 부가 먼저 침범되어서 얼굴을 찡그린 표정으로 눈썹을 올리고 입술을 오므리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예, 이게 몸쪽부라고 해야 되는데, 예, 몸쪽부가 먼저 침범이 되고 몸쪽부가 침범이 되어서 이게 동작이 되게 커요. 무도병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동 장애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무도병하고 느림 비틀림 운동증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둘 다 불수의적으로 몸을 비트는 동작이 나타나요. 자, 무도병은 주로 어디가 나타난다고요? 근위부, 몸쪽 부가 주로 나타나고 체간의 동작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것이 더 클까요? 더 작을까요? 움직임이. 숄더 조인트가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조금 이렇게 움직여도 먼 쪽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동작의 범위가 굉장히 커지죠. 좀 더, 그래서 더 극단적이고 더 변덕이 심해요. 자, 느림 비틀림 운동증은요, 먼 쪽에 나타나니까 움직여지더라도 어떻게 해요? 동작의 크기는 조금 더 작겠죠. 자, 느림 비틀림 운동증은 주로 뇌성마비와의 이상 운동증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용어고요. 무도병은 헌팅턴병 같이 그런 운동장애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얘가 먼 쪽이 더 많이 침범되고 얘는 몸쪽이 더 많이 침범되었다고 했지만, 자,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자, 같이 양쪽 다 침범이 되는데 어느 쪽이 더 심한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증례에서 몸쪽부, 먼쪽부 모두 영향을 미치며, 자, 이 두 가지 증상을 위한 치료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랬어요. 바닥핵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참 난제예요. 치료하기가 되게 어려운 증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트레머, 떨림이에요. 떨림. 규칙적이고 율동적이며 진동적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불수의적.
예, 떨림을 우리가 의도해서 떠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안정시 떨림이 있고요. 파킨슨병은 안정시 떨림, 네. 흑색질 병변 시에 먼 쪽부에서 많이 나타나요. 네. 자, 엄지와 시지 두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알약을 빚는 듯한 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러고요. 활동시 떨림은요 우리가 손의 손상 시에 주로 나타나요. 쉬고 있는 동안은 손이 떨리지 않아요. 언제 뭘 하려고 할 때. 근데 안정시 떨림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때 떨림이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가 근병변과 관련된 용어를 좀 설명하면요. 위축이라는 것은 근육 세포의 근섬유의 크기가 감소되거나 축소되는 걸 얘기해요. 네. 쇠약은요. 힘이나 장력이 약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UMN은요. 운동 단위의 활성화가 문제가 생긴다고 앞에서 설명했죠. 그래서 손상 후에 운동 단위의 선택적인 상실이나 흥분율이 감소된다 그랬어요. 네. 이 경우에는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위축으로 인해서 뭐가 온다고요? 쇠약이 옵니다. 네. LMN 같은 경우에는 운동 단위 자체가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운동신경세포나 섬유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서 근육은요 신경 지배가 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해요. 네. 자, 즉각적으로 위축되면 어떻게 해요? 쇠약도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자, 말초 운동 장애하고 관련된 우리가 과활동 상태에서 자 근섬유 다발 수축, 피부 위로 눈에 띄게 보이는 짧은 근수축. 우리 좀 전에 앞에서 설명을 했을 텐데 이거는 운동 단위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운동 단위 전체. 그러니까 근섬유 하나하나가 아니라 네. 하나의 신경세포가 100개의 근육 섬유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100개가 한꺼번에 문제가 네, 생기는 한꺼번에. 거예요. 네. 그래서 피부에서 관찰하기가 쉬워요. 집단적인 네, 수축이 집단적이니까. 있으니까 네. 그걸 우리가 근섬유 근섬유 다발 다발 수축 수축 또는 파시큘레이션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아마 책에 이런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용어들마다 좀 막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찾았어요. 오판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근육 잔떨림 수축. 자, 근육 잔떨림 수축은 근경축이 교대로 나타나는 수축과 이완이 교대로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자, 연축 우리가 스파즘, 이 스파즘이라고 할 때 이것은요 갑작스럽고 불수의적인 근육이 수축하는 현상 우리가 연축 스파즘. 그 다음에 크램프는요 강력한 경련성의 근수축이에요. 우리가 근육이 막 팽팽해지고 통증이 발생하면 수분간 지속된 우리 한 번씩 이런 거 겪을 때 있잖아요. 네, 잠을 잘 때, 지났을 때. 네. 자, 테탄이라는 것은요 말초 신경의 흥분성 항진과 관련된 지속적 경련성 근수축을 테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자, 얘네들은 다 신경 문제고요. 신경 문제. 네, 네. 근육 자체의 문제. 섬유 잔떨림 수축. 자, 개개 근육들의 자발적인 활성화예요. 자, 눈으로 보기가 됐다 힘들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아주 피부가 얇은 손등이나 눈 주변에서는 간혹 관찰을 하려면 민감하면 관찰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힘들고요. 네. 단일의 골격근 섬유에서 발생하는 작고 비동시성의 수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탈신경된 환자에서는 우리가 신경지배가 이루어질 때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 네. 그것을 근섬유에 있는 수용기가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근수축이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말초신경이 네. 죽어버렸어요. 네. 아세틸콜린이 그 신경에서는 방출이 안 되잖아요. 방출이 안 되죠. 근데 주변에 있는 신경에서 방출한 아세틸콜린이 네. 그 세포 외액을 따라서 흘러간 거예요. 네, 흘러가면은 아세틸콜린 그 일부 아세틸콜린 옆에 있는 것들이 네. 것들에 대해서 지가 반응을 보여버리는 거예요. 아. 탈신경 지배된 근육에서 자 그래서 이제 탈신경된 근육이나 특정 근육병 환자들에게서 뭐가 나타나요? 그 섬유 잔떨림, 예, 섬유 잔떨림 수축 또는 섬유성 수축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타납니다. 자, 구축이라는 말은요. 컨트럭처예요. 이거는 비정상적인 상태예요. 근육이 비가역적으로 경화돼 버려. 딱딱해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망할 때 사람이 죽고 나면 사후 강직이라고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컨트럭처예요. 자, 근데 수축 우리가 비슷하지만 컨트럭션은 뭐예요? 우리가 근육이 능동적으로 수축할 때 짧아지면서 수축하는 거를 컨트럭션이라고 하잖아요. 비슷하지만 용어가 좀 달라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6번에 걸쳐서
신경계 물리치료 중지학과 관련된 임상신경학 파트에 대해서 강의를 마쳤어요. 여러분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 내용은 임상신경학적 신경계 질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서 내용을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